어제 너희 집에 가려고 새애기한테 전화며 문자며 여러 번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서 그냥 찾아갔어. 초인종을 눌렀더니 새애기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그래서 반찬 가지고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랬더니 집에 사부인이 와 있다고 돌아가라고 하더라. 그래도 이해했어. 내가 어렵고 불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돌아가려는데 집안에서 새애기가 거칠게 내 욕하는 것 같더구나. 지난번처럼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누구냐고 물어봤어. 아니, 놓친 내가 냄새 나게 어딜 들어온다는 거야. 여기같이 아들 혼자 사는 집인 줄 안다니까. 게다가 맛대가리 없는 쓰레기 같은 반찬은 왜 그렇게 가져오는 거냐고. 하여튼 재수 오지게 없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명균 씨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친부모와의 인연은 짧았고 그는 일찍이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어머니가 그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혼자 살며 자식을 낳지 못해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고 박명균 씨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박명균 씨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박명균 씨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를 보살피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가 입양된 사실로 인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박명균 씨는 마음속 깊이 어머니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박명균 씨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말수가 적었고 내성적인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며 항상 그의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박명균 씨가 자라면서 어떤 문제를 겪든지 늘 열린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명균 씨는 어머니와 매우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살핌은 박명균 씨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그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아버지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옆에서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자라면 스스로의 힘으로 좌절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박명균 씨가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길 바랐고 어머니가 지나치게 보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박명균 씨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어머니처럼 위로하고 보호하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이겨내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방식은 박명균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명균 씨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그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우연히 밝혀졌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작은 오해와 소문이 쌓이면서 어느 날 친구들 사이에서 명균 씨가 입양하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혼란과 배신감을 느끼며 잠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집에서도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가 마음에 걸려 더더욱 감정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준 어머니마저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양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명균 씨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이게 다 뭐야? 내가 입양된 아들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알게 한 거냐고요? 명균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목소리가 격해졌고 눈물이 맺힌 채 어머니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명균아, 엄마는 내가 힘들까봐,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야. 어머니는 명균 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게 전부야. 넌 내 소중한 아들이야. 난 너를 친아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아끼고 보살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명균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그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그냥 모든 게 거짓말 같아. 어머니는 손을 꼭 쥐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그걸 믿어주면 안 되겠니? 명균 씨는 어머니의 말에 서서히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충격이 컸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며 그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그를 어떻게 아끼고 지지해 줬는지 되돌아보며 명균 씨는 입양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사랑을 무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황 끝에 그는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의 출생과 상관없이 진정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다시 부모님에게 마음을 열며 화목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명균 씨는 큰 어려움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방황하던 시절을 딛고 일어선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학업에 매진했고 결국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는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대의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중견기업을 지나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정이 없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는 그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진급도 빠르게 올라 차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루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는 이 나이가 되도록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연애도 하고 잘 놀기도 했지만 이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연애 세포가 모두 죽어버린 듯 여자 만날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홀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나이는 40이 다 되어 가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고 몸이 축날 때까지 일만 하는 아들을 보는 것이 많이 착잡하셨을 겁니다. 그는 걱정하는 어머니께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누구나 하는 결혼 나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수백 번을 말했지만 정작 알아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는 명균아, 이번 주 토요일에 너 시간 좀 비워둬. 엄마가 미용실에 갔다가 선자리 잡아뒀어. 35살 처녀라는데 아가씨가 순하고 참하다고 하더라. 라며 그와 의논도 없이 약속을 덜컥 잡으셨습니다. 네, 선이요. 저 토요일에도 바쁜데 무슨 선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대기업 차장식이나 됐으면 주말엔 마음대로 쉴 수 있을 거 아냐.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한 번만 만나봐. 네가 알아서 장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애미가 먼저 저승길 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도 참 무슨 저승길이에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알았어요. 제가 선 볼게요. 대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선을 보는 여자 쪽이 아주 미인이라며 그가 좋아할 거라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고 그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회사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선을 보러 올 여자는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 바로 약속인데 처음부터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딱 5분만 더 기다려보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앞에 선을 보기로 한 여자가 나타났고 그의 화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미모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 금방이라도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박명균 씨 맞으시죠? 전 김윤이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얼른 앉으시죠.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의 연애 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윤희 씨에게 첫눈에 반했고 인사만 나누었는데도 금방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었고 얼굴은 시뻘개져서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윤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균 씨, 되게 귀엽다. 설마 나 때문에 얼굴 빨개진 거예요? 손까지 떨고 긴장 풀어요. 네.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윤희 씨 같이 아름다운 분을 만나니까 온몸이 떨리네요. 그러자 윤희 씨가 손을 뻗어 떨고 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안 떨리죠?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그때 뭔가 짜릿한 느낌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 순간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윤희 씨를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윤희 씨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라고 말하자 그는 윤희 씨에게 저기 윤희 씨. 윤희 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그녀와 그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에 빠져 살던 그는 한 번 본 윤희 씨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금사빠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지만 그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약속까지 윤희 씨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윤희 씨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윤희 씨는 잠시 뜸을 들이긴 했지만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윤희 씨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 그녀에게 점수를 많이 따려고 했고 더는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희 씨도 단번에 승낙하며 내가 당신 아내가 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 윤희 씨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윤희 씨가 고른 아파트를 마련해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그에게 맞벌이는 싫다고 해서 전업주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가 능력이 있는 남자라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남자는 아니었지만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는 아내에게 조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일을 하려면 배가 든든해야 하는데 매일 빵과 우유로 때우고 출근길에 오르는 것이 뭔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얼굴 예쁜 아내와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퇴근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다리며 신혼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다가갔습니다. 신혼 초였고 젊은 남자로서 본능에 따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혼부터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 함께 자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에만 사랑을 나누자. 뭐? 한 달에 2번? 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신혼이잖아. 하루에 2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이라니. 그건 너무 지나치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원할 때마다 사랑을 나누는 게 어때? 그러자 아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뭘 몰라? 요즘에 이혼 부부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 줄 알아? 신혼 때만 불타오르기 때문이야. 나중엔 남자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우린 너무 불타오르지 말자.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 그는 아내의 말이 일리 있게 들렸지만 이제 막 불타오르는 자신에게는 가혹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그가 잠을 잘 때 코를 조금 골았는데 아내가 오빠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겠어. 우리 각방 쓰자. 뭐? 이젠 잠까지 따로 자자고? 자기야, 우리가 무슨 동거이냐? 우린 부부잖아.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부부 말이야. 그는 반문했습니다. 그래, 알지. 나도 아는데. 오빠 코골이 때문에 내가 매일 잠을 설쳐. 나를 생각해서라도 당분간만 좀 각방 쓰면 안 될까? 그는 아내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잠버릇이 아내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날만 제외하고는 각방을 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방법을 강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와 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든 생각은 선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명품을 좋아하니 비싼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오빠, 이거 신상인데 어떻게 구했어? 진짜 대박이다. 오빠, 사랑해. 라고 콧소리를 섞어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내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싼 선물을 매일 사다 줘야 할 판이니 어찌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신혼이고 아내에게 아까운 게 없어서 여러 선물을 갖다 바치며 아주 뜨겁고 달콤한 밤을 자주 보냈습니다. 그의 카드 한도가 막히기 전까지만 말입니다. 그가 빈손일 때는 아내가 얄짤없이 각방으로 지냈고 그와는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매번 밖에서 사 먹던 반찬에 질린 그에게 제대로 된 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웬일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나 주려고 자기가 다 만든 거야? 뭐, 꿈도 야무지네. 당신, 어머니가 두고 간 거야. 내가 어련히 잘 챙겨주고 있는데 뭘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지 몰라. 그는 언제 아내가 밥다운 밥을 차려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고 어머니의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자 그의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집에서 놀고만 있는 아내에게 시댁으로 가서 보탬이 되어 달라며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사인 거 알고 있지? 일찍 가서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알았어. 그만 좀 이야기해. 누가 들으면 내가 뭐 제사 지내는 시종인 줄 알겠어.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제사 지낸다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가서 준비하라고?
당신 어머니도 진짜 알만하다. 그는 삐뚤게 대답하는 아내에게 수고 좀 해달라며 다시 한 번 부탁했고, 나중에 아내가 원하던 구두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에 나간 그는 일찍 퇴근하려고 서둘러 일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칼퇴근을 하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고생하고 있을 어머니와 아내를 조금이라도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그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복장을 보니 이제야 도착한 듯 보였습니다. 자기야, 설마 지금 오는 길이야? 미안해. 그는 실수했다는 말을 기다렸지만 아내의 단답형 대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야, 내가 오늘은 아침에 와서 어머니 좀 도우라고 했잖아. 몰라. 깜빡 잠들었어. 그런데 지금 나한테 짜증 내는 거야? 아내가 짜증을 내자 그는 차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사 준비 안 했다고 당신이 짜증 내는 거 알아?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커플도 많다더라. 그러니까 당신의 구시대적인 마인드 좀 바꿔. 그는 그 순간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장도 안 다니고 아침도 안 차려주고 저녁은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걸로 때우고 집안일은 나눠서 하고 생활비와 용돈도 받아가면서 편하게 지내는 아내가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지 제사 준비를 좀 도우라고 했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제삿날이니 꾹 참고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 댁에 들어가자 이미 다 차려진 제사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치를 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오늘 이 사람도 일이 좀 있어서 늦게 왔어요. 혼자서 애 많이 쓰셨어요. 괜찮아. 요즘 며느리한테 제사상 차리게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네 아내한테 눈치 주지 마. 라고 하시며 전혀 화난 기색이 없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속삭이며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듯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와 아내, 어머니는 아버지께 절을 올리며 짧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가, 얼마 전에 내가 반찬 주러 갔는데 집에 없더라.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서 엄마가 현관 앞에 두고 왔는데 잘 먹었지? 뭐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다고요?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엄마를 만나지도 않은 거야? 아내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갔어.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가서 연락이 안 됐던 거야. 그래도 반찬을 잘 먹었잖아. 그는 뭔가 꺼림칙했지만 아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가자. 그러자 아내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시간 너무 늦었어. 당신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가야지. 조금 늦으면 차 막힐 거라고. 게다가 어머님도 우리가 있어서 불편하실 거야. 그죠, 어머니? 어머니는 마지못해 그래, 일찍들 가봐. 내일 일하려면 쉬어야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아내가 옆에서 재촉하는 바람에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찜찜한 기분으로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실망하긴 했지만 아직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섣불리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내에게도 좋은 면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와 잘 지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의 잠자리 요구를 거부했고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는 것 이외에는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몇 주 뒤 장인어른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퇴근 후에나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아내의 모습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게으르고 제멋대로인 줄 알았던 아내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아주 열심히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열심히 만든 제사 음식을 상에 올리기까지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사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와 아내, 장모님 세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으며 식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모양으로 왜? 라고 묻자 아내는 귓속말로 엄마한테 제사 비용 드려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지만 아내가 그의 아버지 제사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제사 비용을 요구하니 화가 났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자 장모님이 그것을 눈치채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주지 않아도 되네. 나도 장인 얼굴도 모르는 자네에게 제사 비용 받고 싶지 않아. 아닙니다. 봉투를 준비하지 못해서요. 지갑에서 꺼내드릴게요. 그는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30만 원을 꺼내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지금 장난해? 이 음식 마련하느라고 우리 모녀가 몸살 나도록 일했어. 좀 더 써. 라며 그의 지갑을 빼앗아 현금 뭉치를 꺼내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돈을 받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맙네. 하긴 사위가 딸처럼 예쁜 색시를 얻었으면 지갑을 자주 열어야지. 안 그런가? 네, 그렇죠. 그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 친구들은 사위 신용카드를 쓰고 다니더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럽던지 말야. 아휴, 설마 내가 부담 준 건가? 그 말은 당장 카드를 내놓으라는 뜻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하나 꺼내 장모님께 건넸습니다. 장모님, 이거 나중에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실 때 쓰세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은 신용카드를 휘게아까채며 그에게 덕담을 하셨습니다. 예쁜 아내를 얻었으니 앞으로도 잘해줘야지, 알겠나? 그는 속으로 아내의 얼굴값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네 말이야. 아직 월급 통장을 자네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 사람아, 돈 관리는 당연히 집사람이 해야 하는 거야. 아니, 내 딸이 얼마나 야무지고 검소한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맡겨. 알겠나? 그는 아내가 해프고 게으르다는 걸 알지만 장모님이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싫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면서 그에게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진짜로 당신이 통장 관리하려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거짓말했던 거야? 아니, 당신이 관리해. 대신 나도 부탁이 있어. 그는 통장 관리를 조건으로 한 달에 2번 정해진 부부 관계를 없애고 각방 생활도 그만두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노력은 해볼게. 아내는 며칠 동안은 그와 함께 잠을 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각방을 쓰자며 그를 거부했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통장을 맡으면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파는 반찬들로만 상을 차렸고 집안 살림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대청소를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원래 이런 것인지 말입니다. 결혼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그에게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받아간 신용카드를 하루가 멀다 하고 사용하셨습니다. 밥 한 끼에 10만 원씩 쓰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평일 집에 가기 싫어서 아내에게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모처럼 어머니의 집밥이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어깨는 또 왜 이렇게 처졌고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은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엔 새애기도 같이 데려와.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알았지? 오늘은 나만 먹을게요. 아, 그리고 엄마, 용돈은 이체됐죠?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명균아, 이제 너도 가장이고 하니까 애미한테 용돈 주는 거 그만해도 된다. 그는 아내가 통장을 맡으면서 어머니 용돈 자동이체를 정지시킨 모양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계속 드려야죠. 아마 은행 업무에 차질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꼭 이체해드릴게요. 그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고봉밥에 맛있는 반찬을 만끽하며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어서 그런지 끝없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밥을 안 주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리긴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된 밥이라고 하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어머니와 두런두런 수다를 떨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지난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 용돈에 대해 이야기하며 빨리 이체해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어머니 용돈은 이제 가끔씩만 드리는 게 어때? 그는 참을 수 없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럼 장모님이 내 신용카드 쓰는 건 괜찮아? 당신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정지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카드 빼앗아 올게. 하지만 아내는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그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사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잠시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또다시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방이 왜 집 밖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왔어. 항상 그랬으니 그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방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엄마 반찬들인데 왜 집 밖에 있어? 아, 그거? 아까 어머님이 왔었는데 우리 엄마 와 계셔서 그냥 놓고 가시라고 했어. 내가 안으로 들여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당신이 들고 온 김에 냉장고에 좀 넣어.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야? 그럼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했다는 거야? 당신은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먼저 왔잖아. 우리 엄마도 손님이야. 이미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도 당황했다고. 두 분이 같이 계시면 불편할 거 아니야. 나도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시라고 한 게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흥분할 일이냐고? 아내의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와 계신다고 어머니를 돌려보냈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반찬 너무 짜. 맛도 별로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반찬 좀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 맛도 없는 걸 왜 자꾸 가져오시는 건지.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어른이 챙겨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 맛없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정말이지? 당신이라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그는 더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출근 준비를 했지만 아내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에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퇴근 후에 어머니 댁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집사람 말이야.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께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문전박대한 건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잘 말해볼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문전박대만 하면 다행이지. 아휴, 내가 죽을 때가 됐는지 별꼴을 다 봤다. 어제 너희 집에 가려고 새애기한테 전화며 문자며 여러 번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서 그냥 찾아갔어. 초인종을 눌렀더니 새애기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그래서 반찬 가지고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랬더니 집에 사부인이 와 있다고 돌아가라고 하더라. 그래도 이해했어. 내가 어렵고 불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돌아가려는데 집안에서 새애기가 거칠게 내 욕하는 것 같더구나. 그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처럼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누구냐고 물어봤어. 아니, 놓친 내가 냄새 나게 어딜 들어온다는 거야. 여기같이 아들 혼자 사는 집인 줄 안다니까. 게다가 맛대가리 없는 쓰레기 같은 반찬은 왜 그렇게 가져오는 거냐고. 하여튼 재수 오지게 없어. 어머니의 말을 듣자 그는 몸이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을게요. 그리고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빌게 할게요. 그는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분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반쯤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 앞에 서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며 따졌습니다. 왜 그따위로 말했어? 아내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명균 씨는 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욕을 했다고?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서운하신 건 이해하지만 아니, 말을 그렇게 지어내면 안 되지. 나 맹세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는 화를 참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야? 없는 말을 지어내셨다고? 아내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셨나 보지. 앞으로 어머님 집에 오시면 꼭 집 안으로 모셔서 차 한 잔 타드릴게. 됐지? 나 이제 들어가 볼게. 그는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만정이 떨어져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도 손해였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이 그의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림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뒤 그는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집에 있자 외출했습니다. 어차피 냉전 중이었으니 같이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박서방. 반찬 좀 싸왔네. 문 좀 열어줘.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반찬까지 싸서 온 걸 보면 그가 카드를 정지시켜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지금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와 계셔요. 그냥 돌아가시죠. 뭐라고?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나? 아이 빨리 문 열지 못해? 자네 지금 얼마 전에 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러는 겐가 유치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제가 지금 바빠요. 그럼 살펴가세요. 그는 이어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욕이라도 해줄까 생각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거기까지 하고 멈췄습니다. 그 후 장모님께 연락을 받았는지 아내가 1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쿵쿵거리며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가 반찬 가지고 왔는데 문전박대했다면서? 당신 좋아하는 반찬 가지고 온 분한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그대로 한 것뿐이야. 너도 한번 느껴보라고. 이제야 네 잘못을 좀 알겠냐? 그래도 난 누구처럼 욕은 안 했어. 그가 강하게 나오자 아내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나쁜 자식! 너 같은 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이야.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나가자마자 그는 곧바로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아내의 짐을 모두 친정으로 보내는 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신 아내를 집에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내가 돌아온 것인지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짐을 모두 친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왜 왔어? 당신 짐 전부 다 보냈잖아. 그러자 아내의 콧소리가 섞인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화 많이 났어? 아니, 내가 받기만 한 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 나 많이 놀랐어. 일단 이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닥쳐. 너 같은 여자랑 사느니 평생 혼자 살겠다. 조만간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는 할 말을 하고 인터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야,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불렀지만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계속해서 문자로 사과했지만 그의 뜻은 전혀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여자와 평생 산다는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 중 가장 비싼 사람을 고용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말하길 그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큰 문제를 일으킨 증거가 없어서 소액이라도 위자료를 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었고 아내는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그가 무릎을 꿇고 빌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이혼을 강행하니 속이 썩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소에게 위자료를 주고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좋은 여자를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민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나쁜 며느리를 응징한 민균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